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주일 예배 가지 않고 앞이 안 보이니까 좋으네요. 얼굴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올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말을 좀 줄이자. 제 삶에서 말의 실수가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뭔가 좀 잘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송구영신 예배 때 늘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같은 각오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뭘 좀 줄여보자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올해 1월 첫 주 대표 기도를 또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은 이렇게 제 삶을 완전히 말하는 자리까지 세우시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가 할 말이 더 있다, 더 말해라 이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이렇게 작성하다가 말을 그저 실수나 줄이는 그런 소극적 도구가 아니라 제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좀 적극적으로 말하길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라면 준비가 별로 충분치 않더라도 뭐 잠잠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의 제가 있도록 일하신 저 삶에 대한, 그리고 극적으로 개입했다, 이건 제 관점이지만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들의 소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찢겨진 수학노트, 거절과 실패라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그 여고 시절 이야기인데요. 저희 학교는 1896년인가 개성에 세워진 첫 선교 여학교였습니다. 그 미국의 홀스턴이라는 이름을 따서 가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우셨고, 휴전 이후에 대전으로 옮기면서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약 130여 년 되는 전통 기독교 학교인 거죠. 매주 채플이 있었고 종교 수업이라는 것이 정규 수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신앙이 뭐 깊고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좀 표가 났나 보죠. 아무튼 종교부장을 맡았고 3년 동안 종교부장을 했는데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앙이 좋은 아이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고3 학력고사 앞두고, 그러니까 수능 막 앞둔 어느 종교 수업 시간이었고요. 그때 수학 숙제를 안 한 게 있어가지고 몰래 수학 숙제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학교에 그 교목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오셨지만 젊고 진짜 핸섬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하여튼 여학생들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는데, 경쟁적으로 저는 그분을 짝사랑했고, 첫사랑이죠 뭐 말하자면. 그래서 수업 준비도 열심히 했기도 했고 이쁨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공책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표정도 바뀌지 않은 채 공책을 한 장 한 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 공책은 전체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 공책인데 거의 한 10분 정도 침묵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방침상 그 학기의 수학 성적은 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한 반밖에 없던 이과인 저희 반에서 나름 준비했던 그 학교는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뭐 종교부장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민낯, 무엇보다 저는 너무 짝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한 그 거절감, 부끄러움, 그런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여학교 사춘기도 별로 오지 않고 비교적 착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황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지 않으시다, 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겨우 수학 숙제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지 않다, 이런 불편감을 느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굉장히 방황하고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날은 저의 실패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계셨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불안의 시간을 잠재운 흉측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간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원하던 대학이 아니어서 사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거의 동아리를 전전하고 지냈는데 아마 6개인가 동아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마음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동아리는 거의 노는 동아리였고, 그중 유일하게 하나 봉사 서클, 그 서클이 뭐냐면 그 음성 나환자들을 정기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의료봉사 서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환자분들의 삶을
신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성 나환자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침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모, 특별히 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없거나 그리고 손가락들이 없기 때문에 꽤 흉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대 간호대생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이지만 교수님과 학년차 선생님들 외에는 다들 그분들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봉사의 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진심으로 환대하고 너무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눈이 없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고 손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지는 시간이 갈수록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장님 한 분이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흉측하기는 해도 음성 나환자니까 겁내지 마라. 전염성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들을 좀 받아라. 이러면서 땅콩, 곶감, 고구마 등을 매번 갈 때마다 엄청 싸주셨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여느 학생들은 우리가 분배를 하면 안 가져가겠다고 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책임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 새벽마다 여기 오는 이 어린 학생들, 너무 귀한 학생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두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과연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는 게 맞나? 본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았고,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어떤 사람들 그리고 생명 그런 키워드들을 제 머릿속에 많이 맴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시어머니와 금목걸이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생겼죠?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졸업하고 되게 일찍 결혼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저희 남편이 막 군의관이었고, 군의관 즉 장교이면 BOQ 장교 관사를 주기 때문에 가난하던 저희들은 집 안 구해도 되고 그 좁은 관사에 살림 안 해도 되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이익이라,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해 겨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팀 스피리트 훈련인가요? 아무튼 그런 훈련이 있어가지고 지방으로 훈련을 가면 몇 달씩 있다 오고 그랬고, 저는 3교대하고 간호사였고, 또 군의관은 어디서 했냐면 경기도 양주 26사단. 그래서 제가 간호사로 출근했던 태능의 원자로병원까지 다니기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또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을 넘어가면 안 돼서 그 위수 지역 그 끝부분, 의정부 북부역이라고 하는 곳 그 바로 부분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신방을 차렸는데 정말 출퇴근도 힘들었고 또 입덧이 시작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좀 도와주겠다면서 오셨다가, 사실은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16년을 제가 이제 모시고 살게 됩니다. 저희 남편 7남매 막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장교는 36개월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군의관 초기에 결혼해서 어머니하고 거의 단둘이 보내는 신혼을 보냈죠. 그리고 어머니가 조산 3파셨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또 아기들 케어해 주시고 나름 그러시긴 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어머니는 이제 지금 앞에 제가 조산 3파셨다고 했듯이 지금의 서울대학교 간호과의 전신인 경성여전을 나오신 나름 엘리트셨는데, 자 그러면 저에게는 선배뻘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선배고 굉장히 똑똑한 스승의 목까지 하셔서 그야말로 저희 집은 광야 학교였습니다. 어느 날 인색하고 수전 놓으신 어머니, 가난한 시절에 7남매를 키웠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발 밑으로 베고 자던 그 베개가 너무 낡아서 그냥 어머니 외출하셨을 때 그냥 버리고 제가 새로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시더니 그 발베개 속에 저희가 칠순 때 해드렸던 금목걸이가, 즉 거북이 금목걸이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의사고 하니까 조그만 병원이지만 그래도 좀 나름 큰 거 해드렸는데 그 안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쓰레기장을 가서 정말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해가 지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인근에 쓰레기 옮겨갔다고 하는 그 장소까지 가서 어머니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못 찾았죠. 그 베개 자체를 못 찾았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에 어머니는 시애미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건방진 며느리 프레임까지 씌워가지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셨어요. 진짜 식사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머니하고 저 둘이 살이 쏙쏙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도 못하고, 그래서 그 그물 목걸이를 맞춘 데 가서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맞춰가지고 제가 막 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진짜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이거 제가 찾았잖아요. 이러고 막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뭐라고 아무튼 꽤 막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막 횡설수설 꽤 그러고 있는데 한참 들으시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만해도 된다. 나 그 목걸이 찾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도 손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우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머니는 그렇게 소란스러운 한 이튿날인가 당신도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그 안진뱅이 재봉틀 밑에 실패 바구니 안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한테 그렇게 무섭고 호되게 쐐기를 받고 식음을 전폐해 놓고 이제서 거기서 찾았다고 말하기가 그러시니까 그냥 말씀을 못하고 계셨던 거고, 제가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이런 저를 보는데 아마 어머니는 그게 더 미안하고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눈도 마주치도 못하고 마치 제가 그 예전에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수학 공책을 찍히듯이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제가 잊고 있었지만 그런 그 자존심 이런 것도 조금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 화해 이런 게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에라넌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에라넌은 미혼모들이, 특히 14, 15세의 어린 미혼모들이 아기 낳기 전에, 출산 전에 이 부른 배와 출산을 어찌할지 모르니까 운영하고 있던 일종의 사단법인,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제목을 에라논의 아이들 그리고 부제로 전문성이 사랑이 될 때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이 되는 그 무렵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병원이 의정부에 있었잖아요. 근데 미군 부대 근처에서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교사 한 분이 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우연히 전철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왔고, 당시에 저희가 매뉴얼은 없었지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긴급히 산부인과 의논을 해가지고 성폭력 진단을 내리게 되다 보니 법정에까지 가서 증언도 해야 되고,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학교들에서 저희에게 성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몇 번 그런 일들을 겪고 또 증언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성폭력이 있고 제가 분개를 하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성도, 즉 피해자인 아이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항상 여자가 문제일까? 짧은 치마를 왜 입고 다니냐? 왜 늦은 밤에 그러고 다니냐? 왜 그 근처를 다녔냐? 뭐 이런 토를 붙이면서 가해자가 온전히 처벌을 받기보다는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 그래서 그 아이와 또는 여성과 부모님들이 늘 아파하고 경찰서에 조서받는 과정에도 너무 슬프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그때 이 사회의 어두운 속살을 본 어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의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예방을 해야지 저희처럼 일어난 문제를 돕는 거 가지고는 뭔가 이상한 한계가 느껴졌는데, 그때 이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여성 정책이라는 과목을 좀 공부해봐라, 그래서 대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정책학 과목 중에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어떤 참관 수업 중에 하나로 저 에라넌이라는 곳, 그 이대 근처에 있었는데요. 거기 쉘터를 방문하게 됐고, 거기에 온 아이들이 제일 어린 13세 아이가, 이 에라넌은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배가 불러와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고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교복 속에 배를 감추어야 하니까 복대로 엄청 감고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들이 알게 되고 또 인근의 선생님들이 알게 돼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약 한 2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다시피 뭐 성교육 이런 것도 우리 그렇게 잘 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쭉 보다가 진짜 얼굴에 하얗고 보송보송 너무 뽀얀데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유방이 또 커지니까 명치부터 이만큼 불러온 아이들이 뒤뚱거리고 다니는 모습에 정말 저희가 수업 참관하러 갔다가 눈을 어떻게 떠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배를 칭칭 동여매야 됐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다가 거기 이왕 들어온 이상은 아이들은 실컷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또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땡기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달 한 번씩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기 파티와 그리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한 몇 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대학로에 배우 윤석화 씨가 하는 모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싱글맘에 관한 스토리고, 윤석화 씨가 그 싱글맘의 연기를 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30여 명 되기 때문에 항상 큰 버스를 타고 먹을 곳도 찾아다니고,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고기 뷔페 이런 데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학로에서 밥을 먹고 여기를 가려고 하니 미리 사전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좀 사연이 그런지 티켓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의 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중들을 배려해서 조금 일찍 오면 앞좌석을 배려해 주겠다고 해서 30여명 배부른 그 아이들이 전부 앞좌석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의 초반부터 그 아이들이 일부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니 거의 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하고 한두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막 목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뒤쪽에 있는 관중들은 그렇게까지 얘네들이 왜 그러나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노드라마라는 윤석화 씨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울어대니까 이 연극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게 됐고, 그날 정말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바로 윤석화 씨가 한원을 정기적으로 그 연예인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위탁모, 그 아이들의 돌봐주는 위탁모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그 아이들 중에 아이들을 입양을 실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그 입양 홍보대사가 되고 훈장도 받게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입양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입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추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슬로건으로 입양을 우리나라의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한 이 숨은 이야기는 저의 작은 섬김이 좀 큰 흐름을 만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전문성을 훈련시켜서 어떤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는 것 같은 신비로운 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이혼 숙녀제 시선의 변화라는 제목인데요. 병원이 꽤 잘 되고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도 엄청 많이 지고요. 그리고 시집살이도 여전히 고됐죠. 어머니는 저 MBTI ENFP인데 저희 어머니 ISTJ이셨습니다. 굉장히 원칙적이고 순서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뭘 버리질 않으니까 뭐 어디다 막 낑겨 넣어요. 어머니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으셨죠. 아까 말한 그 발베개처럼 그거 나름대로 그런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아들만 둘인데 우리 아이들이 꽤 큽니다, 체격이. 그리고 어지간히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 적잖이 문제도 일으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진짜 번아웃 돼서, 그때 제가 말라위를 처음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 말라위를, 그때 제가 월드비전의 무슨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앞에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에이즈 예방 관련 무슨 포럼에 갔다가 거기 제가 아는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너무 힘들다, 진짜 어디 사람도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 숨어 지내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월드비전 지부를 만들려고 방문을 하고 왔는데 한 선교사님이, 아주 체구도 조그만한데 간호사 선교사님이 거기서 10년째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가 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면서 그분 연락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집을 가출했어요. 제가 어머니께는 뭐 좀 둘러대고 남편한테만 얘기하고 한 달 나한테 안식어를 달라 그래서 방학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가게 됐고, 어찌됐든 그렇게 갔다가 거기에 있을 때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법원에서 저한테, 그리고 이혼을 이제 돌아가면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 건데 이혼 숙녀제 상담위원이 돼달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저는 이혼 숙녀제가 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 OECD의 굉장히 5명 중에 하나가 이혼 1위 국가, 결혼 안 하는 1위, 아기 안 낳는 1위, 사망 자살률 1위, 이런 5명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아마 이제 그런 게 서서히 느껴졌는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제도를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혼 법정 안에서 보면 대부분 판검사 변호사들이 남자다 보니까 여성에게 불리하게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 여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저는 그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뭐 좀 공부도 했고 또 여성 정책 뭐 이런 걸 공부했다 하니까 어찌어찌 알고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가면 3가정을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3년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끼 살기로 이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 가정들을 상담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봤겠죠. 사실은 무슨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이슈들,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사람들 등등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타이레놀 없이는 상담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의 한계도 느끼니까 그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량의 법칙 아시죠? 질량 총량의 법칙, 질할 총량의 법칙, 이런 것처럼 공부 총량의 법칙에 의하여 저는 진짜 대학생활이고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또 이상한 과목을 하더니 이때 이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게 하고 저는 저희 가정은 정말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했고, 또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말이 짧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뭐 총신대에서 피스메이커 과정, 부부 상담, 자녀와의 대화법, MBTI 이런 공부를
막 하게 됐고요. 결국은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 동안에 위기 가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위기 가정 상담, 그리고 지금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그 MK들, 또 목사님들 부부들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주 공부한 거 하나님이 야무지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실은 그 당시는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과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제가 존경하던 스승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학원을 이제 마치고 본격적으로 막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교과서 이름이 영적 간호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많이 회복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 간호라는 건 말 그대로 크리스찬 베이트의 그 간호인데, 이것을 간호대학에 전부 다 보급하게 되려다 보니까 제목이 호스피스 간호, 이렇게 해서 지금의 호스피스 간호의 시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고요. 근데 그때 하신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퇴근길에 현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콩나물 예를 들어 1,500원이면 300원 깎고 막 이러다가 제자한테 들켰대요. 그리고 또 무단횡단 하다가도 걸리고. 근데 그때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대상이나 환경,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간증하러 오니까 복장도 신경 쓰고 뭐 이러면서 오늘은 간증자 복장과 태도를 가지고 나오지만, 아닌 게 아니라 시장 가면 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상황마다 완장을 바꿔차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준 어떤 직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 즉 삶과 가르침에서 절대로 간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크리스천의 성화됨의 기본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된 날이었습니다. 앞에 이 교수님은 김수지 교수님이라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학 박사신데요. 이분과 함께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거기에 세운 건 제가 세운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전문의 사역자로 함께 인연을 맺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고, 그러나 벌써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이 그립네요. 7번째 이야기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바꾼 모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알죠?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모기입니다. 모기예요. 수능을 마친 저희 작은 아들이 함께 이제 봉사로 그때 아프리카 말라위를 같이 갔는데요. 의료봉사팀을 꾸려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김수지 교수님도 같이 갔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의료봉사 간다 그러면 마을 추장들이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리고 봉사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약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니까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하여튼 줄을 세워서 이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약도 주고 뭐 이러는데, 그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왔어요. 5살 정도 된 아기인데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벌써 이미 이제 몸이 뚝 떨어져서 제 생각에도 죽었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진짜 도착 시 사망. 엄마 말로는 오기 전까지는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말라리아로 인해서 고열과 탈수로 도착하자마자 죽게 됐고, 핸드폰 가지고 까불고 장난치고 있던 저희 아들이 뭔 소린가 하고 왔다가 얘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인생에 처음 죽음을 보기도 했고, 아니 모기가 사람을 죽게 해? 이런 의문이 들면서 합격을, 건축과 나름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갑자기 의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수능 공부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치렀을 것 같으세요? 의대 들어가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많이 한 것 같죠. 3수? 4수? 5수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나름 잘 들어갔고요. 하여튼 수능 시험 5번 뒷바라지 한 저한테 이 녀석은, 근데 그때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수능은 뭐 지구과학에다 뭘 본대거나 아니면 생물 2를 본댔다가 뭐 수학 2, 1, 2를 본댔다가 뭐 이게 너무 바뀌니까, 얘는 원래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과 공부를 하려니까 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저 딴엔 굉장히 뒷바라지 했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도 엄마 내가 수능 칠 때마다 그 이과 과목 뭐 보는지도 모르고 헤맸잖아. 엄마는 엄마도 아니고 뭐 수능 뒷바라지 한 게 아니라는 동에 꼬장꼬장 되는데, 여하튼 이 아이가 그래도 졸업 잘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 인턴, 그 어렵다는 인턴을 최고 성적으로, 그것도 간호사들이 주는 상을 받아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도 막 올라가고, 그런데다가 내과 레지던트 지원해서 만점으로 합격했으니 얼마나 저한테 그나마 자랑스러운 저를 보상했겠어요. 그런데 의료 분쟁으로 내과 1년차 되기도 전에 2년간 백수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낙인을 찍히는데 이 아이가 왜 의사가 됐어요? 자기는 아프리카에다가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 궁뎅이 붙이고 오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좋은 성적으로, 아마 좀 나이가 먹어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잘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내과 전문의가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황하면서,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자살의 예방에 전화에다 져주고 죽겠다고 여러 번 전화를 해가지고, 신기하대요. 그 전화가 오면 그 가족에게 연락이 옵니다. 위기 상황이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유리 멘탈인 줄 알았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사실 끔찍한데요. 어쨌든 얘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움이라 제일 와닿기도 했지만, 제가 많은 공부했잖아요. 뭐 자녀 교육, 부모 상담, 뭐 MBTI 그런 거 다 했는데 도저히 제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 영종도 이사 온 지 막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새벽에 꿈인지 하여튼 환상인지 군중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금덩어리들을 막 쌓아놨어요. 근데 보니 송아지를 만들겠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저쪽 끝에 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우상 삼으려고 했던 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게요. 그리고 또 왜 그때 그 수학 숙제하다 걸렸던 종교부장 시절에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왜 또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아들은 앞에 목사님이 뜻밖의 설명을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병원을 짓겠다면서 그 아픈 2년의 기간 동안에 악을 쓰고 무거운 엉덩이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6월 달부터 시카고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기로 지금 이제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종도 이사 온 이유도 두 아들들이 다 나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사 왔던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니고 공항 다니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유리 멘탈이 과연 또 미국 가서 어떻게 잘 버틸까. 영어도 완전 토종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자랑 같지만 맞아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 1계명을 저한테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거대한 불균형 그리고 신비로운 완성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세웠습니다. 앞에 제가 2003년 정도부터 아프리카를 이제 방문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잖아요. 가면은 이제 영양실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진료도 합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루를 주면 그 옥수수 가루를 플라스틱 봉투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진 많이 보잖아요. 그 아프리카 여성들 머리에다가 천 두르고 천 같은 걸로 애기 등에 엎고 보자기 같은 거 두르는 거, 그걸 이제 말라위의 용어로 지텐제라고 하는데, 그 지텐제를 풀러가지고 그 쭉 줄 서가지고 그 옥수수 가루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 생각에 한 2kg, 3kg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뒤에 요만한 컵에 한 200cc, 저희 종이컵 한 컵에 식용유를 한 컵씩 거기다 부어줘요. 그럼 엄마들이 그거를 막 버무려요. 이게 사실은 저는 줄이 구름대니까 봉투에 담아가지고 빡빡빡 나눠주면 빨리빨리 끝나겠는데, 왜 그거는 이게 천이다 보니까 오일이 글리 빠져나가지 않게 그 지텐제 보준 거기에다가 오일을 넣으면 엄마들은 빨리빨리 주물르고 막 그러니까 너무 더디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물어보니까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오일 따로 이렇게 담아줬는데 이 어린 엄마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2시간씩 걸어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귀걸이 팔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사고 오일을 팔아서, 그래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주라고 준 오일을 엄마들이 그걸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다 못해 그런 이상한 방법을 쓰신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그림이 오버랩 됐냐면, 자, 우리나라는 저지방 우유 먹죠, 칼로리 제로 음료 먹죠, 그리고 당시에 저희 병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시작할 때였는데 의식이 반 깨어있는 수면 상태로 수술을 해요. 원리가 뭐냐면 팁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쭉쭉 뽑아내는 건데, 그 뽑아낸 기름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아프고 되게 비쌌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빼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방만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블러드가 같이 나오니까 약간 자몽 주스처럼 이렇게 쌓여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선생님 조금 800cc인데 1000cc 빼주면 안 돼요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시스트하면서 돕기도 했고, 저도 좀 저희 남편이 뺐습니다. 한쪽은 잘 뺐고 한쪽은 못 빼서 제가 수영복을 못 입어요. 하여튼 그 시절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제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 이게 좀 낯설고, 그리고 뭐랄까 이 불평등 앞에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죠. 뿐만 아니라 아기를 업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10대인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슈가데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돈으로 성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슈가데디, 그래서 말하자면 성을 사는 아저씨들을 부르는 닉네임인데, 그 슈가데디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이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면 뱃속에 있는 아기의 교차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먹고 사는 게 그냥 죽음을 앞두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주는 게 의미가 있나? 하여튼 뭐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단순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 의료 보건, 그리고 성평등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도 했고, 그때 그런 운동을 하는 선교적 마음에 제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앞에 이런 이력들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탄자니아에 그리고 말라위에 교사들을 상대로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교재를 영어와 또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공통어인데요, 스와힐리어로 만들어서 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박영란 권사님 계신가? 지난번 이제 탄자니아에 간호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받고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코이카에서 훈련시키는. 그때 왔던 탄자니아 간호사들이 이제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뒤에 영어랑 스와힐리어 같이 섞어 하는 걸 못하니까 우리 박영란 권사님 옆에서 조금 도와주셔서 영어를 좀 잘하시니까 미국 살아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의하는 장면이랑 지금 순회 성교육이라는 교재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바나나 가지고 콘돔 씌우는 그런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히잡 쓴 무슬림 여성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엄청 부끄러워 그랬고 또 그 저 바깥에서 나중에 저희가 순회 성교육 한다는 거 알고서 뭐라고 하나,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베이스로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이게 공공의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반대 시위도 있고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어서 위기 가운데 근데 별 문제 없이 심지어 무슬림 선생님들도 정말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정말 열심히도 공부하셔서 수료증을 잘 만들어서 나눠주고, 신기한 건 아프리카 사람들은 공부하고 저 수료증 받는 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고요. 그 바나나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까먹으니까 자기들 못 먹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름다운 속담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가 56개국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 26개국에 파송되어 있는 몇 명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도 보셨나요? 제가 이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가 지금 여기 있게 했는지, 그때 당시 하게 한 공부들이 다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연결시켰는지 저도 생각할 때마다 많이 놀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보면은 이제 말라위 학교 사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말라위의 선교사님은, 간호사 선교사님은 릴롱게라는 타운에 간호대학과 병원을 지어서 그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수지 교수님은 조인해서 그 학생들이 양성했는데 거기에서 마친 간호대 학생들은 꽤 많은 학생들이 보건부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 친구도 있고 벌써, 왜냐하면 2011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찍국지간 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바꾸겠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인데, 그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이제 3년 마치고 말라위 시골에 그 영부인이 땅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여학교를 좀 지어달라 그래서 최초의 기숙 여학교를 저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저건 아마 미국에 있는 그 한인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학교를 짓고, 지금 저 태권도 하는 거와 저 도복은, 저 도복 사진은 전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학교원이 뭐 교육사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국기원에 가서 일단 자격까지 땄지 않겠습니까? 보기는 이래도 거기 현지인들이 저렇게 훈련이 돼서 학생들이 태권도 동아리도 하고 있고요. 학교 이름이 잘릴라 걸스 세컨더리 스쿨인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또 그래서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지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악기를 불고 있는 이 친구들은 또 여기서 파송된 다른 선교사님께서 관악대를 운영하십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잘 아시죠? 그때 거기처럼 저렇게 관악대를 너무너무 잘 운영하고 있고, 올 7월에 약 35명의 이 관악대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전국 투어를 할 거고요. 그 선생님이 제주도 분이셔가지고 제주도 관악 축제에 참여하면서 전국 순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영종도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여기를 거쳐서 전국 순회를 할 예정이라 저희가 이 친구들에서 기도하고, 또 워낙 많은 인원들이 한 달간 있을 거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뭐 여기저기 좀 이렇게 롯데 호텔에다가 숙소를 제공해 달라 막 이렇게 막 밀어붙여보고, 아마 제가 배고픈데 밥 달라서는 못할 텐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지 그렇게 다녔는데 뜻밖의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래서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간증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소개됐던 안드레가 생각났습니다. 조연으로 산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믿음 때문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주변 사람들을 세워준 그 안드레.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자랑스럽지만 그 유리 멘탈의 작은 아들, 또 호주에서 결혼 생활이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큰 아들, 또 사실 저희 남편은 제가 그 사건 이후에 목사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을 그때 만났을 때 그 나환자촌에서 봉사하다가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넌 공부 좀 하니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의사가 돼가지고 하면 더 되지 않겠냐? 이러면 자기가 의대를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를 만나려고 내가 그 신학대를 가지 않았나 보다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아주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지 조금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갈 길 먼 저희 가족들 우상 삼지 말고
사랑만 하고 잘 섬겨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너는 믿어도 되겠어서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안드레 설교 말씀하실 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장담컨대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편집하시는 중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나를 통과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신비, 그게 아마 더 큰 일이 아닐까 하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제 마음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